한강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물보라가 솟구쳤습니다. 낚싯대를 내려놓은 남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강물로 뛰어들었죠. 폭우가 쏟아지는 자정, 한강의 수온은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탁한 물속을 손으로 더듬던 남자의 손에 천이 잡혔어요. 자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었죠. 그 손을 잡은 순간부터 이 남자의 평범했던 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자정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빗줄기를 삼키며 시커멓게 부풀어 있었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 불빛은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죠. 바람이 강물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수면이 일렁이며 검은 비늘처럼 출렁였어요. 서희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목이 뒤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발목도 마찬가지였죠. 입에는 거친 천 조각이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어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깨질 듯 울렸습니다. 언제 의식을 잃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조차 오지 않았죠. 희수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등 아래로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차 안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앞좌석에서 들려오는 낮게 깔린 목소리들. 강물 온도 괜찮겠지. 이 비에 시신 떠올라도 며칠은 걸릴 거야. 희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웃으며 받아쳤어요. 걱정 마. 자루에 무게추까지 달았는데 뜨기는 뭘 떠. 희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뇌가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귀에 들어오는 말들은 너무나 또렷했죠.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빗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거친 손이 희수의 팔을 잡아챘고 차 밖으로 끌려나가자 폭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희수는 눈을 뜨려 했어요.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들.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희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10년을 함께한 경호실장 김 부장. 그 옆에는 비서실에서 가장 신임하던 최 이사가 서 있었죠. 김 부장이 희수의 눈빛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오래 버티셨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희수는 제갈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짓눌린 신음뿐이었어요. 발버둥 쳤지만 두 남자가 양쪽 팔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었죠. 최 이사가 구석에 접혀있던 커다란 자루를 펼쳐들었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만든 자루였어요. 희수는 자루가 발끝부터 씌워지는 것을 느끼며 전신으로 저항했습니다. 무릎으로 걷어차고 머리를 들이밀고 온몸을 뒤틀었어요. 하지만 결박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루가 머리 위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어둠, 빗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달인 난간이었어요. 희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보고서를 읽던 날들, 이사회에서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밤을 새우던 날들, 아버지의 관 앞에서 눈물 대신 서류에 사인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 자루 안에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자루째 한강으로 던져진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강의 냉기가 천 너머로도 전해졌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아래로 끌려가는 무게였어요. 자루 안 어딘가에 달아둔 무게추가
희수를 수심 깊은 곳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희수는 발버둥 쳤어요. 결박된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당겼고 자루를 찢으려 손톱으로 긁었지만 두꺼운 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줄어들었어요. 입안에 밀어 넣어진 재갈이 숨을 막았죠. 희수는 코로만 숨을 쥐어짜며 버텼습니다. 그때였어요. 수면 위 한강변 외딴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고물상.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강진혁은 낚싯대를 무릎에 걸쳐놓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친 턱에는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불면증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죠. 자려고 누우면 어김없이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들, 그리고 자신이 끝내 닿지 못했던 손들. 그래서 진혁은 잠 대신 강물을 택했어요. 강물은 적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빗줄기가 강면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혁은 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멍하니 수면을 응시했어요. 그런데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면 한가운데서 비정상적인 파동이 일었어요. 빗방울이 만드는 잔물 결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큰 덩어리가 가라앉을 때 생기는 둥글고 깊은 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 랜턴이었어요. 누군가 자루 안에 랜턴을 넣어둔 것이었죠. 아마 수색대가 나중에 시신을 찾기 쉽도록. 진혁은 캔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전직 UDT 특수임무대대 상사로 복무하는 동안 익힌 본능이 온몸의 신경을 깨웠어요. 저건 사람이다.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한강의 수온은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지만 진혁의 팔은 멈추지 않았어요. 강한 조류가 몸을 옆으로 밀었지만 진혁은 팔과 다리를 힘껏 내저으며 파문이 일었던 지점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탁한 물속에서 진혁은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어요. 손에 천이 닿았습니다. 자루였어요. 진혁은 자루를 잡아채며 단검을 꺼냈습니다. 칼날을 천에 박아넣고 힘껏 찢어내렸어요. 자루 안에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손이 진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진혁은 한 팔로 그 몸을 끌어안고 힘껏 발길질을 했습니다. 무게추가 아래로 잡아당겼지만 진혁의 다리가 더 강했어요.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죠. 두 사람이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희수는 재갈을 뱉어내며 기침을 했어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죠. 진혁은 희수의 턱을 받치며 헤엄쳐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무태 올라서자마자 진혁은 희수를 눕혔어요. 희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없었어요. 진혁은 지체 없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강하고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입을 맞대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죠. 일어나. 진혁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어나라고. 희수의 몸이 한 차례 크게 떨렸어요. 그리고 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침이 연달아 터져나왔고 희수는 눈을 떴죠. 빗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칠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를 간신히 붙들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고물상 입구 쪽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쏟아졌어요. 검은 차량 두 대가 진입로를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체격이 좋은 남자 셋이 내렸죠.
손에는 각각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진혁은 희수를 일으키지 않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진혁이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저쪽으로. 진혁은 희수를 고물 적재함 뒤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폐자재들이 쌓인 어둡고 좁은 공간, 그 안쪽 벽면을 밀자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희수를 그 안으로 밀어 넣으며 낮게 말했어요. 소리 내지 마요. 절대로.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고물상 마당으로 들어서는 세 남자를 향해 손에는 어느새 굵은 쇠파이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손전등을 켜며 소리쳤어요. 자루에서 건진 거 어딨어? 이 동네 사람이야?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옆으로 돌아 진혁의 측면을 노렸어요. 세 번째 남자는 고물상 구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이었어요. 단순한 조직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첫 번째 남자가 진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순히 말하면 다치지 않아. 진혁이 쇠파이프를 손 안에서 한번 굴렸어요.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쇠파이프로 쳐서 무기를 떨어뜨리고 그 반동으로 몸을 틀어 두 번째 남자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쓰러지기 전에 진혁은 이미 세 번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세 번째 남자가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진혁의 팔꿈치가 그의 턱을 정확히 쳐올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고꾸라졌어요.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진혁이 그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눌러 바닥에 엎어뜨렸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죠. 진혁은 거친 숨을 고르며 쓰러진 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첫 번째 남자의 재킷 안쪽을 뒤졌습니다. 신분증도 명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허리춤에서 나온 특수통신 장비가 진혁의 손에 쥐었습니다. 버튼, 배열, 암호화 방식. 진혁의 눈빛이 굳었어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자들이었죠. 진혁은 통신 장비를 주머니에 넣고 적재함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숨겨진 공간의 문을 열었어요. 희수는 웅크린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혁을 향했죠. 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와 달리 표정은 놀랍도록 차가웠어요. 나를 살려줬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줄게. 나를 지켜줘. 진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희수를 내려다보는 눈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희수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못 믿겠어? 나 서희수야. 성진그룹 회장. 진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낡은 컨테이너 문을 열며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희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내 제안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들어야겠는데. 진혁이 희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협상을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안 들어가면 다시 강에 집어넣을 거요. 희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잠시 진혁을 노려보던 희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컨테이너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군용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접이식 간이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와 녹슨 금속 냄새. 진혁은 선반에서 군용 담요를 꺼내 희수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종이컵에 따라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희수는 담요를 받아 어깨에 두르며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어요. 온몸이 녹는 것 같았죠. 하지만 희수는 그 감각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컨테이너 문에 걸쇠를 걸며 말했어요. 날 밟기 전엔 문 열지 마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리고 나갔습니다. 희수는 혼자 남았어요. 컨테이너 벽 한쪽에 작은 거울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젖어서 엉킨 머리카락, 긁히고 멍든 얼굴, 벗겨진 손톱. 성진그룹 서희수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희수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눈을 걷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아직은. 컨테이너 밖에서는 진혁이 고물상 마당 곳곳을 돌며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낚싯줄을 지면 가까이 팽팽하게 연결하고 빈 캔을 매달아 경보장치를 만들었어요. 고물더미 뒤쪽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손에 닿기 좋은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진혁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는 방금 수중에서 잡았던 그 손이 맴돌았어요. 차갑고 가늘었지만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던 그 손. 언젠가 자신이 끝내 잡지 못했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빗소리가 고물상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얇은 철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속에서 밤을 버틴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강변에는 안개가 깔렸고 고물상 마당은 어젯밤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어요. 쓰러진 자들은 사라지고 없었죠. 밤새 누군가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 낡은 라디오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성진그룹 서희수 회장이 어젯밤 한강 인근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중이며 희수는 낡은 간이 침대에 앉아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담요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라면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진혁은 아무 말 없이 라면 하나를 희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희수가 라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진혁을 봤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진혁이 자신의 라면 뚜껑을 열며 짧게 말했어요. 싫으면 굶어요. 희수는 잠시 라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젓가락을 집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바뀌었고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서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남자가 등장했어요. 서태준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서태준은 눈가를 붉히며 마이크 앞에 섰죠. 누나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괜찮기를 바라고 있어요. 희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라면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희수는 아무 표정 없이 바라봤어요. 진혁이 라면을 한 젓가락 먹으며 화면을 봤습니다. 동생이야? 희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응.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라면을 먹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컨테이너 안을 채웠어요. 희수가 마지막으로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있어?
진혁이 선반에서 먼지가 쌓인 구식 노트북을 꺼내 희수 앞에 놓았어요. 희수는 바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죠.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희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시 자판을 쳤어요. 또 멈췄습니다. 진혁이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왜 그래요? 희수가 노트북 덮개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사 내부망 접속이 전부 차단됐어. 내 계정이 이미 삭제됐고. 진혁이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빠르네. 희수가 진혁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움직인 거야. 내가 직접 뽑은 사람인데. 진혁은 빈 컵을 내려놓았어요. 희수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스스로 소화해야 할 말이었으니까요. 희수는 잠시 무릎 위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좀 나가야 해. 연락해야 할 곳이 있어.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안 돼요. 희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명령하는 게 아니요. 진혁이 컨테이너 문을 열며 희수를 봤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지금 이 동네 반경 안에 드론이 3대 돌고 있고 배달 오토바이로 위장한 놈들이 골목마다 서 있어요. 당신이 발 하나 내밀면 그게 좌표 찍히는 거요. 희수는 문 쪽으로 시선을 뒀다가 다시 진혁에게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요. 진혁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희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컨테이너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처음 면접을 봤을 때 긴장한 기색 없이 유능하게 답변하던 그 얼굴. 10년을 함께 일했죠. 명절마다 선물을 챙기고 직원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희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믿었던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보다 애초에 누군가를 믿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진혁은 고물상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신호가 2번 가더니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강진혁. 죽은 줄 알았다. 진혁이 주변을 한번 살피며 낮게 말했어요. 박중사 나야. 어젯밤 한강 주변에서 움직인 용병 조직 정보 좀 캐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중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용병, 어느 정도 규모야? 셋이 왔는데 장비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통신 장비 암호화 방식도 국내 조직은 아니고. 박중사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PMC 냄새 나네. 알았어. 시간 좀 줘. 진혁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박중사가 다시 말했어요. 야, 근데 너 또 혼자 뭔가 들이받으려는 거 아니지? 진혁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진혁의 눈이 움직였어요. 고물상 담장 너머로 흰색 봉고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검게 썬팅되어 있었고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어요. 진혁은 그 차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진혁이 컨테이너로 돌아오자 희수는 선반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진혁의 구식 무전기가 들려 있었어요. 진혁이 문틀에 팔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희수가 무전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걸로 외부에 연락할 수 있잖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주파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진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희수의 손에서 무전기를 가져갔습니다. 희수가 팔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돌려줘. 안 돼요. 왜? 진혁이 무전기를 선반 위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전 신호는 잡혀요.
지금 저 바깥에 신호 잡는 장비 돌리는 놈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전 한번 치면 30초 안에 위치 파악돼요. 희수가 팔짱을 끼며 진혁을 정면으로 봤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냥 여기서 죽치고 앉아 있으라고? 진혁이 희수를 봤습니다. 잠시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희수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성진그룹 회장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가 돌아가고 있고 내가 사라진 사이에 동생이 이사회를 뒤집고 있을 거야. 시간이 없다고. 진혁이 낮게 말했어요. 시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 잡히면 시간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희수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창문 하나 없는 컨테이너 벽을 바라보며 턱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고물상 정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이 즉시 창틀 옆으로 붙었어요. 좁은 틈으로 내다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뒷유리에 사설 보안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진혁이 희수를 돌아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어요. 희수는 입을 닫고 그 자리에 붙어 섰습니다. 정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계십니까? 인근 주민 안전 점검 나왔습니다. 진혁은 컨테이너를 나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정문을 열었어요. 정장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강 보안 서비스입니다. 어젯밤 이 근방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깐 안을 좀 확인해도 될까요? 진혁이 명함을 받지 않으며 말했어요. 영장 있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사설업체라서 영장은 필요 없고요. 협조만 해주시면. 영장 없으면 못 들어와요. 진혁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발을 문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냥 간단히만. 진혁이 남자의 발 바로 앞에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자의 눈으로 시선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죠. 남자가 발을 뺐습니다. 진혁이 문을 닫았어요. 바깥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났죠. 진혁이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희수가 물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진혁이 선반에서 낡은 공구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서태준 쪽 사람들이요. 사설업체 옷 입혔지만 희수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진짜 보안업체 직원은 협조해달라고 웃으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영장 얘기 꺼내면 바로 물러서거든요. 희수가 팔짱을 끼며 창틀 쪽을 봤어요. 그럼 내 위치가 이미 좁혀지고 있다는 거네. 진혁이 공구함에서 낚싯줄과 빈 캔을 꺼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대비해야 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진혁은 마당 곳곳을 다시 돌았습니다. 낚싯줄을 재점검하고 간격을 조정하고 몇 군데는 새로 설치했어요. 어둠이 내려앉으면 이 마당은 진혁이 설계한 함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희수는 진혁이 두고 간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성진그룹 본사 주변 지형을 손끝으로 짚으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지금 무슨 수를 쓰고 있는지, 이사회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는지, 자신의 개인 금고에 손이 닿았는지, 그 모든 것이 손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희수는 지도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진혁은 컨테이너 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어둠 속에서 마당을 응시했어요. 손에는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날을 천천히 천에 닦았죠. 어딘가에서 캔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면 여러 캔이 한꺼번에 흔들렸을 테니까요. 단 하나만 흔들렸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담장 동쪽. 진혁의 눈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장 위로 검은 실루엣이 하나, 둘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담장을 넘은 실루엣은 셋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어요. 어젯밤 왔던 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어요. 훈련된 몸이 어둠과 한 몸이 되어 마당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컨테이너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첫 번째 실루엣이 낚싯줄에 발이 걸렸습니다. 캔들이 연달아 흔들렸어요. 실루엣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나머지 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발이 걸린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자들은 달랐어요.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발로 넘기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세 사람이 삼각형을 그리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한 명은 컨테이너를 향해, 한 명은 고물 적재함 쪽으로, 나머지 한 명은 고물상 본체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진혁은 컨테이너 쪽으로 오는 자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 자가 컨테이너 문에 손을 뻗는 순간 진혁이 등 뒤에서 팔을 내질렀어요. 목을 감아 조이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빠르고 조용했죠. 적재함 쪽으로 간 자가 뭔가 낌새를 채고 돌아봤습니다. 진혁은 이미 고물더미 뒤로 몸을 낮추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굵은 강목을 집어들었습니다. 적재함 쪽 자가 손전등을 켜며 주변을 훑었어요. 불빛이 고물더미를 지나쳤습니다. 진혁은 숨을 참았죠. 불빛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순간 진혁이 몸을 솟구쳤어요. 강목이 공기를 가르며 그자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그자가 꺾이며 쓰러졌어요. 본체 쪽으로 간 마지막 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진혁을 향해 뭔가를 겨눴어요. 총이었습니다. 진혁은 몸을 옆으로 던지며 고물더미 뒤로 굴렀어요. 총성 대신 작은 파열음이 났습니다. 소음기를 달았죠. 탄환이 진혁 머리 위를 지나가며 철판에 박혔어요. 진혁은 굴러 일어나며 적과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습니다. 총을 든 손목을 비틀어 꺾었어요. 총이 떨어졌습니다. 그자가 무릎으로 진혁의 복부를 노렸지만 진혁은 허리를 틀어 피하며 그자의 뒷목을 내리눌렀어요. 이마가 고물더미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자가 쓰러졌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자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희수였어요. 진혁이 손을 들어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희수는 문틀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낮게 소리쳤어요. 들어가요. 희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고물상 담장 너머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그리고 또 쿵. 진혁의 몸이 굳었어요. 담장 너머로 여러 개의 실루엣이 동시에 넘어왔습니다. 이번엔 셋이 아니었어요. 6, 7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담장을 넘은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손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의 체격과 자세가 보였어요. 어깨가 넓었습니다. 등이 곧았죠. 군인 특유의 자세였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진혁. 진혁의 전신이 멈췄어요.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죠. 귀에 박혀 있는 목소리였어요. 꿈속에서도 들려오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얼굴 한쪽을 비쳤습니다.
백상사였습니다. 진혁의 손에서 강목이 떨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손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이 얕아졌습니다. 백상사가 천천히 고물상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많이 변했네.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나레이션이 아닌 장면이 진혁의 눈앞을 덮쳤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비무장지대의 겨울밤은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혁의 팀은 6명이었어요. 작전 목표는 단순했죠. 특정 지점까지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백상사가 소대장이었어요. 진혁은 그를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믿었죠. 그런데 철수 명령이 내려졌을 때 퇴로가 막혀 있었어요. 적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팀원들을 이끌고 다른 퇴로를 찾았지만 백상사는 없었어요. 이미 혼자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팀원 넷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진혁은 2명을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그 둘도 결국 이틀을 넘기지 못했죠. 백상사는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진혁의 판단 실수로 팀이 고립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당이 다시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백상사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수류탄이었습니다. 안전핀을 뽑으며 가볍게 던졌죠. 고물더미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폭발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진혁은 불길을 피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가 울렸어요. 눈앞에 불꽃이 튀었죠. 그 순간 차가운 손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수였어요. 희수가 진혁의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진혁이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눈을 맞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한테 돈 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상사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좁혀왔어요.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꽃이 눈앞에서 타올랐지만 희수의 손이 느껴졌어요. 진혁이 손을 뿌리치며 백상사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백상사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나와야지. 진혁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야. 백상사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때도 넌 아무도 못 지켰잖아. 진혁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백상사는 빨랐습니다.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더 날카로워져 있었죠. 진혁의 공격 패턴을 꿰뚫고 있었어요. 진혁이 오른쪽을 치면 이미 왼쪽으로 빠져 있었고, 진혁이 무릎을 노리면 이미 몸을 틀었습니다. 진혁은 이를 악물며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백상사가 뒤로 물러서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총성이 났습니다. 진혁의 다리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통증이 터졌어요. 무릎 아래가 꺾였습니다. 바닥을 짚으며 쓰러지지 않으려 했지만 다리가 버텨주지 않았어요. 미리 배치해둔 저격수였습니다. 진혁이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를 악물며 일어서려 했죠. 그때 컨테이너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희수였습니다. 품속에서 가스총을 꺼내 백상사의 부하를 향해 당겼어요. 부하가 눈을 감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희수가 뒤로 물러서며 다시 겨눴어요. 하지만 옆에서 또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희수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가스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희수의 머리채가 잡혔어요.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나. 부하가 희수를 질질 끌어당기며 백상사 앞에 세웠어요. 진혁이 피를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백상사가 진혁에게 걸어왔어요. 군화발이 진혁의 턱을 걷어찼습니다.
진혁이 나뒹굴었어요. 다시 일어서려는 진혁의 등을 군화로 밟았습니다. 백상사가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넌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진혁이 군화 아래에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백상사. 백상사가 진혁의 손에 있던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부하 둘이 희수를 양쪽에서 붙잡고 걸었습니다. 희수가 발버둥 치며 진혁을 향해 소리쳤어요. 강진혁.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수의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희수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부하들이 희수를 끌고 고물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헬기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어요. 백상사가 불타는 고물상을 등지고 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엔 시신으로 만나자. 그리고 돌아섰어요. 헬기 소리가 커졌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물상 한쪽 건물이 불길에 무너져 내렸어요.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진혁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채 멀어지는 헬기 소리를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땅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다리에서 흐른 피가 흙과 섞였습니다. 건물 한쪽이 다시 무너졌어요. 불기둥이 밤하늘로 솟았습니다. 진혁은 파편을 피해 고물더미 뒤로 몸을 굴렸어요. 어둠이 깔린 고물더미 사이 간신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폐를 막았어요. 진혁은 기침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길이 고물상을 집어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진혁의 귀에는 10년 전 목소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불렀던 목소리들이었어요.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불길은 아직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군복 소매를 찢어 다리를 묶었어요. 피가 천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강목 하나를 집어 다리에 대고 고정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물상 담장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백상사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들이었죠. 정장을 입은 자가 손전등으로 불타는 고물상을 비추며 전화로 말했어요. 네, 전무님. 현장 확인했습니다. 건물 다 탔고요. 그 안에 있었으면 살아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무님. 진혁은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서태준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자들이 현장을 둘러보다 사라졌습니다. 고물상에는 불길만 남았어요. 진혁은 강목을 짚으며 담장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희수가 끌려간 방향으로 시선을 뒀습니다. 헬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늘에는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진혁은 담장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연기 너머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에 겨우 걸려있는 별이었어요.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였어요. 이번엔 안 잃는다.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 허름한 건물 지하에 강 박사의 진료소가 있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문패도 없었죠.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진혁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강목을 짚고 있었어요. 다리에 감은 천은 이미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 박사가 진료대 앞에서 돌아보다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놈이 또. 강 박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진혁의 팔을 잡아 진료대로 이끌었습니다. 진혁이 진료대에 걸터 앉으며 말했어요. 총알 박혔어요. 강 박사가 다리에 감긴 천을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마취제는 지금 없어. 진혁이 진료대 모서리를 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강 박사가 진혁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온 얼굴에 걱정이 내려앉았어요. 어쩌다가 진혁이 천장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백상사 만났어요. 강 박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술은 길었어요.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진료대 모서리가 손 안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강 박사는 말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흘러내리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집중했습니다. 총알이 쨍하고 쟁반에 떨어졌을 때 진혁은 숨을 내뱉었어요. 강 박사가 상처를 처치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잡혀간 거야? 그래서 진혁이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희수 씨. 강 박사가 붕대를 감으며 물었습니다. 누구? 내가 한강에서 건진 사람이요. 강 박사가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거야? 진혁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강 박사가 어깨를 눌렀어요. 1시간만 있어. 그 다리로 어딜 나가려고. 진혁이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희수가 어디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헬기였어요. 방향은 북동쪽이었죠. 그것뿐이었어요. 강 박사가 붕대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박 중사한테는 연락했어? 진혁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아직요. 강 박사가 진혁의 팔에 링거 바늘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너 혼자라고 생각하면 또 그 벌은 나오거든. 진혁이 말하지 않았어요. 강 박사가 링거줄을 정리하고 나서 구석 선반으로 갔습니다. 선반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용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을 진료대 옆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맡겨놓은 거야. 언젠가 쓸 날이 올 것 같아서 내가 관리해뒀어. 진혁이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강 박사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혁이 군 시절 사용하던 전술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기름칠이 잘 된 상태였습니다. 총기, 단검, 소음기, 통신 장비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죠. 진혁은 그 안을 들여다보다 가방 한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수첩이었죠.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희수의 글씨였습니다. 진혁은 수첩을 펼쳤어요. 앞쪽에는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책, 이름, 그 옆에 짧은 메모들, 비서실장, 최 이사, 이사회 몇몇 이름들, 배신자 명단이었어요. 진혁은 천천히 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거기에는 이름 목록이 없었습니다. 딱 2줄이 적혀 있었어요. 강진혁 씨에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진혁은 그 2줄을 오래 봤습니다. 희수가 고물상에 있던 동안 몰래 써둔 것이었어요. 언제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끌려가기 전이었는지 더 전이었는지. 진혁은 수첩을 덮었어요.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강 박사가 진혁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 들어본 지 얼마나 됐어?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박사가 무릎을 짚으며 일어서며 말했어요. 1시간 됐다. 이제 가도 돼. 진혁이 링거 바늘을 뽑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을 실었어요. 전보다 나았습니다. 욱신거렸지만 버틸 수 있었죠. 군용 가방을 집어들며 박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 번 가자마자 받았습니다. 박 중사가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백상사 확인했다. 진혁이 진료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
박 중사가 말했어요. PMC 조직 국내 거점이 강원도 쪽이야. 산장 하나를 거점으로 쓰는데 서태준 쪽에서 지원받는 거 확인됐어. 근데 진혁이 계단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왜? 박 중사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말했어요. 산장에 여자 한 명 이송됐다는 정보 있어. 헬기로. 진혁의 발이 계단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 중사가 말을 이었어요. 살아있어. 진혁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치 보내줘. 전화를 끊고 진료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혁은 군용 가방을 어깨에 매며 강 박사의 창고 쪽으로 걸었어요. 창고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박 중사의 위치 정보가 들어왔어요. 강원도 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어요. 진혁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비를 하나씩 꺼내 점검했어요. 총기를 들어 가늠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단검을 꺼내 날을 확인했어요. 통신 장비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각 강원도 외딴 산장이었습니다. 통나무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외곽에는 무장한 남자들이 돌았습니다. 희수는 방 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이 의자 팔걸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알아보는 얼굴이었어요. 성진그룹 법무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의자를 끌어당겨 희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래 고생하실 것 없어요. 사인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희수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경영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희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이걸 내가 왜 사인해?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안 하시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회장님이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희수가 묶인 손목을 움직이지 않으며 말했어요. 내 동생이 보냈지. 변호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나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가다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희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감시 카메라가 한쪽 구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어요. 의자는 무거웠죠. 희수는 손목을 묶은 밧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팔걸이 아래쪽으로 감겨 있었어요. 희수는 눈을 들어 방 안을 다시 봤습니다. 의자 옆에 놓인 작은 협탁이 보였어요.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의자를 밀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조금씩 협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협탁 모서리에 갖다 대며 조금씩 문질렀어요. 눈은 카메라를 향한 채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 강 박사의 창고에서 진혁은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어요. 다리를 디뎠습니다. 버틸 수 있었죠. 그때 특수 단말기가 진동했어요. 진혁이 화면을 봤습니다. 신호였어요. SOS였습니다. 진혁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좌표가 찍혔습니다. 강원도였어요. 박 중사가 보내준 산장 위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진혁은 단말기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희수의 수첩을 생각했습니다. 고물상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장비를 뒤졌던 희수가 떠올랐어요. 무전기를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말기였어요. 몰래 동기화해둔 것이었죠. 진혁이 가방을 집어들며 창고 불을 껐습니다. 강 박사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진혁에게 차 열쇠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창고 뒤에 세워뒀어. 기름 넣어뒀고.
진혁이 열쇠를 받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강 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데려와. 진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강 박사가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다 끌어안으려 하지 마. 진혁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어요. 알아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박 중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산장 외곽 경비 인원 정보 요청이었어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외곽 초소 4개, 경비 인원 12명, 건물 내부는 확인 안 됨이었어요. 진혁은 문자를 닫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도로 양쪽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국도였어요. 앞만 보이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을 차가 달렸습니다. 진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페달을 밟았죠. 수첩의 2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강진혁 씨에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진혁은 눈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차는 강원도를 향해 달렸어요. 산장 탈출은 진혁의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외곽 초소 4개를 저격총으로 정리하고 연막탄으로 시야를 막은 뒤 건물 심장부로 파고들었어요. 희수는 이미 밧줄을 반쯤 끊어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2 사람이 마주쳤을 때 희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희수는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진혁은 못 본 척했죠. 추격은 국도까지 이어졌어요. 백상사의 차량 2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진혁이 탈취한 차를 몰며 커브를 꺾고 비포장 산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추격 차량 중 1대가 낭떠러지 옆 흙길에서 제동이 늦었습니다. 나머지 1대는 진혁이 산길 진입로 앞에 세워둔 바위에 앞범퍼를 받으며 멈췄어요. 진혁은 차를 버리고 희수의 손을 잡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을 2시간 걸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외딴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진혁이 미리 알아둔 곳이었죠. 박 중사가 비상용으로 확보해둔 거점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어요. 낡은 나무벽에 작은 창문 2개가 전부였죠. 희수가 오두막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진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싫으면 밖에서 자요. 희수가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어요. 진혁은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침낭을 꺼내 희수 옆에 던졌어요. 희수가 침낭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다리 괜찮아? 진혁이 총기를 점검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희수가 진혁의 다리 쪽을 봤습니다. 붕대가 바지 밖으로 조금 보였어요. 희수가 침낭을 옆으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가방 안을 뒤져 소독솜과 붕대를 꺼냈어요. 진혁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 진혁이 총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어요. 됐어요. 됐어요가 아니야. 마. 희수가 진혁의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렸습니다. 붕대가 다시 붉어져 있었어요. 희수가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가 처치해줬다고 했잖아. 했죠. 그래서 이게 왜 또 이래? 진혁이 아무 말 안 했어요. 희수가 소독솜으로 상처 주변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닦았죠. 진혁은 눈을 내리깔아 희수의 손을 받다가 다시 총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희수가 새 붕대를 감으며 말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 진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안 아파요. 희수가 붕대 끝을 고정하며 말했어요. 거짓말. 진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낭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산속이었어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혁은 문 앞에 앉아 밖을 살폈어요. 희수는 침낭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진혁이 이른 새벽에 오두막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물고기 3마리였습니다. 인근 냇가에서 잡아온 것이었죠. 희수가 침낭에서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요. 그걸 어디서 잡았어? 진혁이 오두막 앞 화로에 불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일어난 거야? 새벽 4시. 희수가 침낭을 걷으며 일어났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희수의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진혁이 잠깐 봤다가 시선을 화로로 돌렸습니다. 희수가 오두막 밖으로 나와 화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진혁이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을 풀었습니다. 물고기를 손질해 넣었어요. 희수가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매운탕 끓일 줄 알아. 진혁이 말했어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이런 걸 가르쳐줘? 배고프면 다 배워요. 희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가 작았어요. 진혁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진혁은 들었습니다. 냄비를 젓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매운탕이 끓었습니다. 진혁이 냄비째 화로에서 내려 화로 옆에 놓았어요. 오두막 안에서 숟가락 2개를 꺼내왔습니다. 희수가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혀가 얼얼했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가 냄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맛있다. 진혁이 자신의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2사람은 냄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침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새소리가 들렸죠. 희수는 오랫동안 이런 아침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서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 보고서가 쌓인 식탁, 일정이 빼곡한 하루. 그것들과는 달랐습니다. 냄비 하나, 숟가락 2, 산속 바람.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어요. 희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왜 그렇게 살았는지 가끔 모르겠어. 진혁이 말하지 않았어요. 희수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그룹을 물려받을 때 다들 나 안 된다고 했거든. 여자라고, 어리다고, 버텨봐야 곧 쫓겨난다고. 근데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 그게 습관이 됐나 봐. 이를 악무는 게. 진혁이 냄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버텼잖아요. 희수가 진혁을 받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어요. 한강에서 건졌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잖아요. 다 묶인 채로. 희수가 시선을 내렸어요. 그게 습관이기도 하지만 진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희수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산바람이 2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희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진혁이 희수를 봤습니다. 팀원들 잃은 뒤에 어떻게 버텼어? 진혁의 눈이 잠깐 움직였어요. 냄비로 갔다가 산 쪽으로 갔다가 다시 희수에게로 왔습니다. 버텼다기보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냥 살아 있었어요. 버티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물상 차린 것도 그래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낚시도 마찬가지고. 희수가 물었어요. 낚시하면 좀 달라져? 진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물이 움직이거든요.
계속 멈추지 않고 보다 보면 그냥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은 희수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나 수영 못해. 진혁이 희수를 봤습니다. 희수가 말을 이었어요. 한강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는 게 웃기지. 근데 진짜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바빠서. 진혁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배웠잖아요. 희수가 고개를 들며 진혁을 봤어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살아나왔으니까. 희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조금 더 컸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진혁이 위성 전화를 꺼내 희수 앞에 놓았어요. 써요. 희수가 위성 전화를 들며 물었습니다. 추적 안 돼? 위성이라 짧게 쓰면 괜찮아요. 3분 안에 끊어요. 희수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해외였죠. 잠시 후 연결됐습니다. 희수가 낮고 빠르게 말했어요. 나야. 살아있어. 지금 당장 가나다 계좌 전부 활성화하고 국내 연결 자산 동결 절차 밟아. 태준이 쪽 자금줄부터. 상대방이 뭔가를 말했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시간 없어. 그냥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혁이 위성 전화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됐어요? 희수가 눈빛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노랗고 흰 꽃이었습니다. 희수가 꽃을 들여다보며 쪼그려 앉았어요. 진혁이 오두막 문에 기대어 서서 봤습니다. 희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사진 찍어줄 수 있어? 진혁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같이. 나도 들어가서. 진혁이 잠시 희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위성 전화를 꺼냈어요. 사진 기능이 됐습니다. 희수가 꽃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진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진혁은 카메라를 앞으로 뻗었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웃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웃는 거요. 희수가 진혁을 봤어요. 그게 웃는 얼굴이야? 진혁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셔터가 눌렸어요. 희수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꽃이 보였어요. 진혁의 어색한 얼굴이 보였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뭔가를 꽉 쥐고 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희수가 위성 전화를 진혁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진혁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뭐려? 두 사람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진혁이 군 시절 동기에게 연락해 성진그룹 본사 보안 시스템 도면을 받았습니다. 희수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이 오두막 바닥에 도면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희수가 한 지점을 짚으며 말했어요. 지하 3층 여기 비상발전실 옆에 기계실 있어. 전력 차단하려면 여기서 해야 해. 진혁이 다른 지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진입은 여기. 지하 주차장 외벽 환기구. 내 몸은 들어가. 희수가 말했어요. 들어가면 경비가 있어. 지하 2층부터 전부. 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언제야? 희수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오전 8시. 그 15분이 가장 빈 시간이야. 진혁이 도면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모레 새벽 출발해요. 희수가 도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혁 씨. 진혁이 희수를 봤습니다. 희수가 말을 이었어요. 일이 끝나면 나 찾아와. 진혁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다시 말했어요. 회장 자격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 진혁이 잠시 희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끝내고 생각해요. 희수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거면 됐어. 오두막 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두막 안은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모레 새벽이라고 했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 중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백상사가 움직인다는 정보였죠. 진혁은 계획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오두막을 나서기 전 진혁은 희수에게 권총을 건넸어요. 희수가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또 가르쳐줘. 진혁이 희수 옆에 서서 말했어요. 왼손으로 받쳐. 오른손 검지만 방아쇠에 걸고. 희수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진혁이 희수의 팔꿈치를 살짝 눌러 각도를 잡아줬어요. 희수가 앞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사람은 아닌 거지. 진혁이 말했어요. 그래요. 희수가 권총을 내리며 진혁을 봤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진혁이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가죠. 서울로 내려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진혁은 운전을 했고 희수는 조수석에서 도면을 다시 봤어요.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으며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서울 외곽에 도착했을 때 진혁이 차를 멈췄어요. 낡은 빌라 골목이었습니다. 진혁이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세이프 하우스야. 박 중사 아는 곳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희수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마나? 진혁이 말했어요. 2시간. 본사 외곽 상황 확인하고 바로 올게요. 희수가 진혁을 봤습니다. 혼자 가지 마. 진혁이 말했어요. 혼자 움직이는 게 빠르고 안전해요. 희수가 잠시 진혁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2시간.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혁이 출발했어요. 세이프 하우스는 3층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소파 하나, 접이식 탁자 하나. 희수는 도면을 탁자에 펼쳐놓고 다시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희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희수의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희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짧아졌어요.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희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희수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그 시각 진혁은 성진그룹 본사 인근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사 외곽을 훑었어요. 경비 인원, 차량 배치, 카메라 위치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박 중사였습니다. 박 중사가 말했어요. 진혁아, 지금 당장 전화 받아야 해. 진혁이 망원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왜? 박 중사가 말했어요. 백상사가 내 조카를 잡았어. 진혁의 손에서 망원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 중사가 빠르게 말했어요. 영상 통화 올 거야. 지금 바로.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번호로 영상 통화가 들어왔어요. 진혁이 받았습니다. 화면에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카메라를 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삼촌, 나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꾹 참고 있었어요. 화면이 옆으로 움직이며 백상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백상사가 말했어요. 강진혁 여자 데려와.
1시간 줄게.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상관없잖아. 백상사가 말했어요. 데려오면 상관없어지지. 화면이 끊겼습니다. 진혁은 옥상 바닥을 주먹으로 쳤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민준이었습니다. 죽은 후임의 아들이었어요. 진혁이 유일하게 지켜온 아이였죠. 진혁이 몸을 일으키며 박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위치, 박 중사가 말했습니다. 마포 쪽 창고야. 지금 보낼게. 진혁이 옥상 계단으로 달렸어요.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이프하우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진혁의 발이 계단 중간에서 멈췄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3번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계단을 내려가며 박 중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세이프하우스 확인해줘. 지금 당장. 박 중사가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진혁이 말했어요. 희수 씨가 전화를 안 받아.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박 중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진혁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두 곳이었어요. 민준이가 잡혀있는 창고와 희수가 있는 세이프하우스. 방향이 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박 중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세이프하우스 건물 입구 CCTV였어요. 무장한 남자 넷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진혁이 눈을 감았어요. 1초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마포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희수가 보낸 수신호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세이프하우스로 들이닥친 백상사의 부하들이 희수를 발견했을 때 희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부하들이 희수를 들어올리며 말했죠. 살아는 있어. 데려가. 진혁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박 중사가 다시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창고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진혁이 내렸어요. 총기를 확인했습니다. 단검을 고정했죠. 창고 문 앞에 백상사의 부하들이 서 있었어요. 진혁을 보고 총을 들었습니다. 진혁이 양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부하들이 진혁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무기 내려놔. 진혁이 멈췄습니다. 창고 안에서 백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여보내. 부하들이 진혁의 총기와 단검을 빼앗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어요. 창고 안에 민준이가 있었어요. 벽 쪽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진혁이 들어서자 민준이가 말했어요. 삼촌. 진혁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보였어요. 백상사가 창고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백상사가 말했어요. 여자는. 진혁이 말했습니다. 데려올 수 없어. 백상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먼저 풀어. 그리고 얘기해. 백상사가 웃었어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강진혁, 넌 항상 그래. 패를 먼저 보여줘. 백상사가 손짓했어요. 부하 하나가 민준이를 기둥에서 떼어내며 창고 한쪽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구석에는 낭떠러지처럼 뚫린 환기구가 있었어요. 아래로 깊었습니다. 백상사가 말했어요. 여자 데려오면 애는 살아. 안 데려오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진혁의 눈이 민준이에게 갔습니다. 민준이가 진혁을 봤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진혁이 천천히 바닥에 총기를 내려놓았어요. 단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백상사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 셋이 진혁에게 달려들었어요. 진혁은 막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꽂혔어요.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진혁은 맞으며 민준이만 봤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삼촌. 진혁이 말했어요. 괜찮아. 부하들이 진혁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백상사가 천천히 걸어와 진혁이 앞에 섰어요. 총을 꺼냈습니다. 백상사가 말했어요.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구석으로 밀어놓은 부하의 손이 느슨해진 틈이었어요. 민준이가 몸을 숙이며 백상사의 발목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빨로 백상사의 종아리를 깨물었어요. 백상사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어요. 그 찰나였어요. 진혁이 자신을 누르던 부하의 손목을 비틀며 몸을 솟구쳤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던 단검이 부하들 발 아래 있었어요. 진혁이 발로 차서 손으로 받았습니다. 창고 안이 뒤집혔어요. 진혁이 움직이는 동안 백상사의 부하 셋이 달려들었지만 진혁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하나가 꺾였어요. 둘이 쓰러졌습니다. 셋이 벽에 박혔어요. 백상사가 총을 들었습니다. 진혁이 몸을 낮추며 달려들었어요. 총을 든 손목을 치며 총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맞붙었어요. 백상사는 강했습니다. 진혁의 부상난 다리를 노렸어요. 발로 걷어찼습니다. 진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백상사가 진혁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네. 진혁이 이를 악물며 백상사의 손을 잡아채 비틀었어요. 몸을 일으키며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습니다. 백상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이가 구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삼촌, 문 쪽. 진혁이 봤어요. 남은 부하 하나가 문 쪽에서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몸을 던지며 민준이 앞을 막았어요. 총성이 났습니다. 탄환이 진혁의 어깨를 스쳤어요. 살을 베는 통증이었습니다. 진혁이 민준이를 옆으로 밀며 말했어요. 뛰어. 민준이가 달렸습니다. 진혁이 뒤를 막았어요. 창고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중사였어요. 경찰 특공대였죠. 박 중사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백상사의 부하들이 흔들렸어요. 진혁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상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백상사의 팔을 꺾었어요. 백상사가 신음을 냈습니다. 진혁이 백상사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끝났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진혁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다리도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창고 문 앞에서 진혁에게 달려왔어요. 진혁이 민준이를 잡아 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삼촌 나쁜 사람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진혁이 민준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중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한테 맡겨. 아이. 진혁이 민준이를 박 중사에게 넘기며 말했어요. 부탁해. 박 중사가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수 씨 위치는? 진혁이 특수 단말기를 꺼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신호가 들어와 있었어요. 희수가 미리 연결해둔 비상통신기였습니다. 좌표가 찍혀 있었어요. 성진그룹 본사였습니다. 진혁의 눈이 굳었어요. 박 중사가 말했습니다. 진혁아. 진혁이 단말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어요.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박 중사가 말했어요. 혼자 가지 마. 진혁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부탁해. 차 문을 열었어요.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빗물에 젖었어요. 진혁이 핸들을 잡고 성진그룹 본사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국도 위로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앞이 흐렸습니다. 진혁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단말기 화면의 좌표가 깜빡였습니다. 아직 신호가 살아있었어요. 진혁이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 혼자였어요. 기다려요. 성진그룹 본사는 밤에도 빛났습니다. 유리 외벽이 빗속에서 번쩍였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그 건물은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진혁이 본사 인근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빗속에서 내렸습니다.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건물 외벽을 따라 걸었어요. 지하 주차장 외벽 환기구였습니다. 희수와 도면을 보며 짚었던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진혁이 환기구 덮개를 공구로 뜯어냈습니다. 좁았어요. 억지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긁혔어요.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기어 들어갔습니다. 환기구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진혁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어요. 세상이 초록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어가며 격자 덮개들을 지나쳤어요. 첫 번째 덮개 아래로 지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무장한 남자 둘이 차량 사이를 돌고 있었어요. 진혁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 덮개였어요. 기계실이었습니다. 진혁이 덮개를 밀어 열고 내려왔어요.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기계실 안을 훑었어요. 발전 패널이 보였습니다. 희수가 말했던 그 위치였죠. 진혁이 가방에서 해킹 툴을 꺼냈어요. 패널 옆 단자에 연결했습니다. 희수가 미리 설계해둔 프로그램이었어요. 작동 시간을 맞췄습니다. 15분이었어요. 진혁이 기계실을 나왔습니다. 지하 3층 복도였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어두웠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 2명이었습니다. 진혁이 벽에 등을 붙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진혁의 손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둘을 처리했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하 2층이었어요. 경비 인원이 늘었습니다. 진혁이 연막탄을 꺼냈어요. 복도 끝으로 던졌습니다. 연기가 퍼졌어요. 경비들이 흔들렸습니다. 진혁이 연기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건물 전력이 끊겼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비상등마저 꺼졌어요. 경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혁만 볼 수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 안에서 세상은 선명했습니다. 진혁이 움직였어요. 그림자처럼 빠르고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처리했어요. 저항하는 자는 제압했고 도망치는 자는 내버려뒀습니다. 지하 1층이었어요. 벙커 입구가 보였습니다. 두꺼운 강화문이었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진혁이 해킹 툴 신호를 보냈어요.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순간 진혁의 옆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백상사였어요. 경찰에 잡혔던 백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었어요. 진혁이 돌아보는 순간 백상사의 팔꿈치가 진혁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진혁이 비틀거렸어요. 야간 투시경이 벗겨졌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백상사가 말했어요. 경찰이라고 다 잡힐 것 같냐? 진혁이 소리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왼쪽이었어요. 몸을 낮추며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맞붙었어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소리, 발소리, 주먹이 살을 치는 소리.
백상사가 진혁의 다친 다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진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상사가 말했어요. 10년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진혁이 바닥을 짚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10살 이창수, 22살 박지훈, 23살 김민호, 25살 오태석.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흘렀어요. 진혁이 끝내 지키지 못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진혁이 몸을 일으켰어요. 백상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진혁이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쓰러졌어요. 바닥을 굴렀습니다. 백상사의 손이 진혁의 목을 눌렀어요. 진혁의 손이 백상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진혁이 옆으로 몸을 틀며 백상사를 뒤집었어요.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백상사가 버텼어요. 진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창수. 백상사의 움직임이 잠깐 멈췄어요.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훈, 김민호, 오태석. 백상사가 몸을 비틀며 소리쳤어요. 닥쳐. 진혁이 백상사의 팔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네가 버리고 간 이름들. 백상사가 신음을 내며 버텼어요. 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진혁이 마지막으로 힘을 실었어요. 백상사가 바닥에 눌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혁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가팠어요. 어깨에서 다시 피가 흘렀습니다. 벙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진혁이 들어갔습니다. 벙커 안은 비상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붉은 빛이었습니다. 희수가 보였어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처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옆에 서태준이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희수의 손을 잡고 억지로 지장을 찍으려 했어요. 서태준이 진혁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서태준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진혁이 걸어 들어갔어요. 서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잡아. 벙커 안에 남아있던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진혁이 첫 번째를 옆으로 던졌습니다. 두 번째가 허리를 잡았어요. 진혁이 팔꿈치로 뒷목을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가 꺾였어요. 서태준이 비밀 통로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벙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 중사였습니다. 경찰 특공대였어요. 여럿이었죠. 박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서태준이 비밀 통로 손잡이를 잡았어요.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태준이 돌아봤어요. 사방이었습니다. 서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 중사가 서태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서태준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태준이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진혁은 서태준을 보지 않았어요. 희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희수 앞에 앉았어요. 묶인 손목을 단검으로 잘랐습니다. 희수의 고개를 받쳤어요. 희수 씨. 희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다시 말했어요. 희수 씨. 희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렸어요. 초점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희수의 눈이 진혁에게서 멈췄어요. 희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왔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왔어요. 희수가 손을 들었어요. 진혁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얼굴이었어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많이 맞았네. 진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희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진혁이 소리쳤어요. 구급대. 박 중사가 이미 무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희수를 안아 올렸어요.
희수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벙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구급대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혁이 희수를 들것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심장이에요. 빨리.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들것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진혁이 따라 걸었어요. 들것 옆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어요. 구급대원들이 희수를 밀어 넣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진혁을 막으며 말했어요. 보호자세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구급차에 올랐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빗속을 달렸어요. 진혁은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맥박이 있었어요. 진혁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것이 응급실 문을 통과했어요. 진혁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진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았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표시등을 봤어요. 빨간 불이었습니다. 박 중사가 복도로 들어왔어요. 진혁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태준 잡혔어? 증거도 다 확보됐고. 진혁이 말하지 않았어요. 박 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강 박사한테 있어. 괜찮아.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중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깨 좀 봐야겠다. 진혁이 말했어요. 나중에요. 박 중사가 진혁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구석으로 가서 기다렸어요.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수술실 표시등이 바뀌었어요. 파란 불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진혁이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고비 넘겼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진혁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많이 기다리셨죠? 조금 있으면 병실로 옮길 거예요. 의사가 돌아갔어요. 박 중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진혁이 벽에 다시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태준은 성진그룹 이사회 소집도 되기 전에 검찰에 송치됐어요. 희수가 전송한 증거들이 이미 언론과 수사기관에 퍼져 있었습니다. 비자금, 납치 사주, 살인 청탁. 서태준의 이름 앞에 붙은 전무라는 직함은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백상사의 PMC 조직은 해체됐습니다. 국내외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조직원들이 하나씩 잡혔습니다. 성진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어요. 서태준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배신에 가담한 임원들도 줄줄이 사임서를 냈어요. 희수가 깨어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찾았어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요? 어젯밤까지 계셨는데. 희수가 병실을 둘러봤어요. 진혁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뭔가 있었어요. 희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인식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였어요. 그 옆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희수가 펼쳤어요. 딱 4글자였습니다. 약속 지킴. 희수가 인식표를 손 안에 쥐었어요.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어요.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희수가 창밖을 봤어요. 눈이 촉촉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인식표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진혁. 병실이 조용했어요. 내가 찾아간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쁘게 돌아갔죠. 성진그룹 서희수 회장 납치 사건은 한동안 뉴스 첫머리를 장식했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빨리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자리를 채웠고 한강은 오늘도 묵묵히 흘렀어요. 서희수는 복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서 짧은 발표문을 읽었어요. 화려한 조명도 대규모 행사도 없었죠. 희수가 발표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합니다. 회장직은 유지하되 경영 전반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희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늦게 배웠지만 제대로 배웠어요. 기자들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희수가 발표문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죠.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성진그룹 법무팀으로 서류 한 뭉치가 전달됐습니다. 성진그룹 지분 일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사인하셨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비서가 말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시각 한강변이었습니다. 진혁은 고물상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고물들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화재로 무너진 건물은 한 달 사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전보다 작았지만 깔끔했죠. 마당 한쪽에는 민준이가 낚싯대를 들고 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여기 물고기 없는 것 같아. 진혁이 고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기다려. 민준이가 낚싯대를 다시 물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진혁이 말했어요. 낚시는 기다리는 거야. 민준이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재미없어. 진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강 바람이 불었어요. 강물이 출렁였죠. 진혁은 잠깐 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전과 달리 그 흐름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때 고물상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낡은 소형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번호판도 평범했죠. 차가 고물상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내렸습니다. 짧은 재킷에 청바지였어요. 성진그룹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서희수였어요. 민준이가 낚싯대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 누구야? 진혁이 말했어요. 아는 사람. 희수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진혁을 봤습니다. 진혁이 손에 든 고물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한 달 만이었죠. 진혁이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희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혁이 구석으로 가서 캔커피 2개를 집어왔어요. 하나를 희수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올 곳이 아닌데. 희수가 캔커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이제 회장 아니야. 그냥 희수야. 진혁이 캔커피를 땄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그럼 커피값 깎아줄 수 있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공짜로 줬는데. 희수가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진혁이 그 소리를 들었죠. 외면하려 했지만 못했어요. 민준이가 낚싯대를 들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삼촌,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진혁이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가 희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수가 민준이를 보며 말했어요. 안녕. 낚시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삼촌이 시켜서요. 재미없어요. 희수가 민준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낚시 배운 적 없는데 같이 해볼까? 민준이가 희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못해도 돼요? 희수가 말했어요. 나도 못하니까. 민준이가 낚싯대를 희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진혁은 그 옆에 서서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낚싯대를 들고 강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햇살이 한강 위에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를 강 박사에게 맡기고 진혁과 희수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쪽이었어요. 강바람이 불었죠. 희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하려고. 진혁이 강을 보며 말했어요. 어떤 재단? 희수가 말했습니다. 순직 장병 유가족 지원. 당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 진혁의 발이 잠깐 느려졌어요. 희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금 댈게. 운영은 당신이 해. 당신이 해야 맞아. 진혁이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싫어. 진혁이 잠시 강을 봤어요. 이창수, 박지훈, 김민호, 오태석, 그 이름들이 흘렀습니다. 강물처럼 흘렀어요. 그리고 지나갔죠. 사라지지 않았지만 전처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말했어요. 할게요. 희수가 고개를 돌려 진혁을 봤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어요. 같이. 희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며 걸었죠.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진혁은 아침 일찍 차를 몰아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논밭 사이를 지나 낮은 언덕을 올랐죠. 묘지였습니다. 진혁이 차에서 내려 걸었어요. 4개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꽃을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묘비 앞에 꽃이 흔들렸습니다. 진혁이 말했어요. 늦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잠깐 멈췄죠. 잘 있어. 진혁이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진혁이 돌아섰습니다. 차를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전에 없던 가벼움이었죠. 그 주 법정에서였습니다. 서태준과 백상사의 선고가 있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죠. 판사가 서태준을 향해 선고를 읽었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뉴스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식당 TV에서, 휴대폰 화면에서, 사람들 입에서 퍼졌어요. 시민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죠. 진혁은 그 뉴스를 고물상에서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진혁은 듣다가 라디오를 껐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희수는 사무실에서 들었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을 때 희수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비서가 나갔어요. 희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어요. 맑았죠. 희수가 혼자 작게 말했습니다.
끝났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고물상 마당에 희수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왔어요. 진혁이 마당 한쪽에서 고물을 정리하다 희수를 봤습니다. 희수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나도 할게. 진혁이 말했습니다. 뭐려? 희수가 고물더미 앞에 서며 말했어요. 이거 정리하는 거잖아. 진혁이 희수를 봤습니다. 희수가 진혁을 보며 말했어요. 왜? 못할 것 같아? 진혁이 말했습니다. 다쳐요. 희수가 장갑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장갑 꼈어. 진혁이 잠시 희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물 하나를 희수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이쪽 더미에 올려요. 희수가 받아서 올렸습니다. 이게 다야? 진혁이 또 하나를 내밀었어요. 희수가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했어요. 희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장갑 안으로 먼지가 들어왔어요. 재킷이 고물대에 다 더러워졌죠. 희수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거 매일 해? 진혁이 말했어요. 매일은 아니고. 희수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생이다. 진혁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희수가 진혁을 봤습니다. 진혁도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자주 와도 돼? 진혁이 잠시 희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요. 희수가 웃었어요. 진혁이 고물더미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도 해요. 희수가 말했어요. 아, 진짜. 투덜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진혁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고물상 앞 강변에 나란히 앉았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번졌죠. 희수가 강을 보며 말했어요. 예쁘다. 진혁이 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봐요. 희수가 진혁을 봤어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매일 봐도 매일 달라요. 희수가 다시 강을 봤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죠. 희수가 말했어요. 내가 한강에 빠진 날 있잖아. 진혁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날 강에서 건져줘서 고마운 게 아니야. 진혁이 희수를 봤습니다. 희수가 강을 보며 말했어요. 그 뒤에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희수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진혁이 강을 봤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노을이 번졌죠.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도요. 희수가 진혁을 봤습니다. 진혁이 희수를 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봤어요. 나란히. 한강은 흘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흐를 강이었어요. 두 사람의 발 아래서 소리 없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한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어젯밤의 비를 삼키고 누군가의 눈물을 삼키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흐르죠. 납치당해 한강에 버려진 여자와 아무 이유 없이 강물로 뛰어든 남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맞닿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배경도 아닌 목숨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고 구원은 가장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희수는 살아남으면서 비로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진혁은 누군가를 지켜내면서 10년 묵은 짐을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던 한강의 노을처럼 어떤 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